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커피신 윤보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성 시인이 아니라서 남성 시인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대부분이 저를 여성 시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시인은 그냥 보통 시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감성적인 시를 쓰고, 또 그 시집을 발간했을 때 사람들이 읽어주고 또 그 시집을 사주는 그런 인기 있는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통 시를 배워서 짧게는 3개월 그리고 6개월, 보통 8개월 아니면은 1년 내에 대부분 시집을 발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시집을 발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에게 시를 배웠던 분들 시집을 발간한 분이 한 50분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한 70건 정도의 시집을 발간했는데 대부분 시를 배워서 그 정도 시간, 예를 들면은 6개월, 8개월 내에 다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커피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커피신으로 이름 붙여진 것은 제가 커피에 대한 희망 가지고 한 1,300편 정도 시를 1년에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독자들이 붙여준 그런 이름이 커피시인입니다. 그 커피시인으로 이름 붙여진 가장 앞서 작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커피라는 시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 제가 이 시를 지금까지 발표한 시가, SNS상에 발표한 시가 15,000여 편이 됩니다. 그 15,000여 편 중에 이 커피 시가 97번째 시로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시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해서 쓴 시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이 명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커피시는 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를 찾아와서 이 시 때문에 윤보희 시인을 알게 됐다 할 정도로 그 커피시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그 커피시처럼 이런 시를 쓰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해 말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고, 이제 겨우 이제 올해 이제 2달째 자유인이 됐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틈틈이 시를 써서 활동을 정말 바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 생활을 하면서 썼던 그 시들이, 그 시로 인해서 윤보영 시가 있는 길, 윤보영 시가 있는 숲, 윤보영 시가 있는 병영, 윤보영 시가 있는 마을, 윤보영 시가 있는 이게 공원, 이런 것들이 전국에 7여곳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다고 제가 태어난 고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춘천, 양구, 수원이 아니라 성남, 또 경기도 광주, 이제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문경에 시가 있는 마을이 만들어지고, 또 북한산 자락에도 윤보희 시가 있는 둘레길, 또 이제 그저께 전화가 연락이 온 게 남산에 윤보영 시가 있는 커피길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이 정도로 이게 감성시, 윤보영 시인에게 배우는, 윤보영 시인의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은 감성시의 오늘날의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저기 또 윤보영 시를 좀 써도 되느냐. 또 수원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윤보영 시가 있는 카페가 여러 곳이 있어서 사진에 이렇게 찍어 올리는 곳이 수원에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그 시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 가슴이 쿵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 또 시집을 냈을 때 이 시를 내가 시집을 사서
누구에게인가 선물해주고 싶은 이런 시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께 저에게 출판사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 저도 책을 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전화 왔다는 것은 재판을 찍어야 된다는 연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찍어야 된답니다. 다름이 아닌 지난해 6월 15일 날 이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어드렸던 저에게 시를 배웠던 분 시집을 예스24에서 500부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당연히 그 시집은 출판사에는 다 절판되고 없죠. 그래서 재판을 찍어야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 이유인 알아보니까 그 출판 기념회 행사 때 오셨던 분이 시집을 얻어가서 주위 구에 가서 사서 갔겠죠. 그것을 주위에게 이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 시집을 본 어떤 한 분이 이 시집 정도 되면은 내가 우리 이 지인들에게 이걸 가지고 선물해도 좋겠다 싶어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7개월이 지난 지난주에 예스24에 무려 그냥 주문으로 500건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재판을 찍었는 거죠. 즉 그런 시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담아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강의 일정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짜서 전문적으로 그냥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대학에서 한 7년 정도 시 글쓰기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지금 하고 이번 학기도 하고 있고 물론 학점은 3학점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응용을 하고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10년간을 재능기부로 월 평균 70명에게 시 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융합해서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를 안 쓸 수가 없고 모든 게 보는 일상이 다 시가 되고 그 시를 가지고 메모를 해서 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맥주집도 아니죠. 이런 막 감성이 터져 나오는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일본에 90세가 되셨을 때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내 장례비로 쓰겠다고 거의 1000만 엔 정도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 메모해서 글을 써서 이 100만 부가 판매됐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머니 그 시인이 계시잖아요, 그죠? 100만 부 판매가 됐다면은 그 90세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를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를 쓴 거는요, 저 혼자 지금 20년 전이죠. 이제 90년도 말 정도에 제 혼자 시를 쓰고 이렇게 또 시 쓰는 법을 연구하고 또 신춘문예 당선하고 시집을 지금까지 21권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쓰고 어떻게 하면 이선 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를 쓰고 하는 이런 기법을 제가 정리해서 시쓰기 이제 교재도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제 혼자 이렇게 터득해 온 것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방 쪽에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 이제 한의과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동의보감을 배우잖아요. 근데 동의보감도 알고 보면은 그 당시 민간에 전에 나오는 뭐에 좋다 하더라, 뭐 어떻더라 하는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실험 한번 하고 집대등해서 그게 내려오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6개월간 이렇게 12강좌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윤보영 시인이 그동안 15,000편을 시를 쓰고 제가 일주일에 첨삭 지도를 해주는 시가 500편 정도 돼요. 500편. 왜냐하면 70년 정도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500편에 한 달이면은 한 2,000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10년간을 해왔어요. 10년간을 그 노하우를 다 접목시킨 것을 6개월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그대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그러면 윤보영 시인은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나눠주기만 하려고 하느냐? 그걸 꽁꽁 이렇게 딱 보관해 있다가
이 퇴직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시를 쓰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또 우울증을 치료했다, 내가 행복해졌다,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았다, 내가 죽고 싶었는데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이 이유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수억, 왜 뭐 수십억의 어떤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오늘도 5편 시를 썼는데 저 시를 배우는 사람들보다가 더 열심히 저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있으니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윤보영 시인 혼자 개발한 10세기 민간요법을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가외식으로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가외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성 시대입니다. 감성이 통합니다. 심지어 군인이나 경찰도 감성을 강조할 정도로 이런 감성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신앙송을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성시 중에는 짧은 감성시와 긴 감성시가 있는데, 긴 감성시는 낭송시로 많이 응용됩니다. 물론 이게 감성시가 낭송시 중에서도 감동하는 시와 또 뭘 틀렸나 안 틀렸나 그렇게 낭송받아서 자격을 부여해도 되느냐 부분을 이게 보기 위한 그런 이 전문 낭송시가 있고, 윤보영 시인이 이렇게 낭송시로 발표했던 것은 감성 낭송시, 즉 감동 주는 낭송시예요. 그 나중에 감성 낭송시를 쓰는 기법도 나중에 한번 이게 특강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감성시, 한 줄짜리도 시가 되는 그런 짧은 감성시를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성시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가족,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이제 더불어 사회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시, 짧은 감성시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감성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우리 은행 뭐 이게 본점에도 걸리고 또 이런 카페 외벽에도 걸리고 이렇게 걸리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려고 하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감성시는 무엇일까? 감성시는요, 사진 찍을 정도의 감동받은 장면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감성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야생화 한 쪽이 딱 피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여러분들 시 한번 써보시죠 하고 이걸 사진을 보여드리든지, 요 사진 이 야생화 앞에서 노르기라는 꽃이거든요. 야생화 앞에서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산 넘어오신 우리님이시여. 아니면 그냥 아침 화장을 하고 나들이 준비하는 꽃,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지금 산속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산속인데, 산속에 이렇게 산길에 이게 노르기가 피어 있어서 꽃이 이제 사진에 담았는데, 화장은요, 화장품을 해야 되고, 화장품 가게에서 사야 되고, 화장품 가게는 마을에 있고 번화가에 있어요. 이 산속에 화장품 가게도 없는데, 화장품도 없는데 지금 화장한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명을 듣고 산 넘어 오신 우리님이시여. 어떻게 산을 넘어옵니까? 그냥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쓰라 하면은 비틀어야 된다. 비틀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 시켜야 된다,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 이게 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뭔가 예쁘게 보이게 꾸미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오신 우리 님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화장을 한다고. 그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이슬 이렇게 맺힌 거 보고 화장한 거 같네. 그거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용두암 이 바위가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하면 그 용두암을 보고 독수리 바위라고 막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독수리 바위입니다라고 하면은 용두암 용의 머리 같은데 이렇게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독수리 같다고 막 코끼리 같다고 막 써놓고 이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 시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산길에 야생화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화는 뭐냐?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어디에요? 집에 계시는데 엄마가 좋아했던 이 생각이 여기 꽃에 담겼잖아요, 그죠? 오늘은 엄마가 야생화로 피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엄마. 아니 이게 다예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이 보면 이렇게 뒤로 가죠. 네. 산길을 걷다가 돌꽃을 만났다. 엄마가 좋아했던 꽃. 엄마는 나를 돌꽃 같다고 얘기했었다. 오늘은 엄마가 꽃으로 피어있다. 보고 싶은 엄마. 그냥 노르기라는 시 한 편 이렇게 딱 이렇게 떠놓으니까 노르기라는 사진을 찍고 그 밑에다가 이 시를 갖다 붙여서 막 이 사진 작가들이 막 SNS에 막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보희 시인이 자꾸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죠? 여기가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윤보영 씨 시를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리로 해서 요 가면 아마 정문이 있을 거예요. 정문이 있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려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막 이렇게 초조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이 시 한 편을 보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가서 아무 일도 없고 당신의 병원 여기서 치료하면 나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하고 정문에다가 이 시를 이렇게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감성시예요. 여기는 동대문구청이에요. 구청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원 말고. 직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는데 직원들은 민원인한테 시달려요. 지금 여러분들 이 가슴에 꽃 활짝 피우고 찾아오는 민원이 그냥 꽃 구경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화사하게 맞아줍시다.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여러분들 이 안에 꽃 활짝 피워주는 이런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화내지 말고 그냥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얘기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윤보영 시인의 시를 저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도 서울의료원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그죠? 이와 같이 지금 이 감성시가 글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시를 쓰려면은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에게 제도권에 계시는 시를 이렇게 전문적인 시를 쓰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런 어떤 전문 이 시인들이 쓰는 시가 아니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감성시에 한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공격도 받고 질타도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관념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를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첫째, 시는 시인들만 쓴다. 한때 그렇습니다. 둘째, 시는 어려워야 한다. 셋째, 시는 길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고정관념을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전통시는 그래요. 신춘문예 시를 쓰면은요, 신춘문예 시는 그 시를 이 시인의 좋은 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춘문예로서 이 당선한 시인으로 인정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 시다운 시를 얼마나 많이 잘 쓸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그 시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시하고 이 감성시는 다릅니다. 그러면 고정관념 버리기 먼저 한번 봅시다. 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는 길어야 한다. 아닙니다. 아니라기보다가 감성시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짧아도 감동만 주면 시로서 역할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짧아야 하느냐? 지금 우리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왔어요. 예, 7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3번을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오긴 했는데 그 오는 7시에 탄 지하철이요 10,000원이에요. 다 이렇게 빡빡한 데서 이렇게 손을 들고 위에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정보를 읽고 바쁜 시대에 2장짜리 시를 우리가 읽고 그러지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이 한 직장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하는 일을 그 다음에 다시 이 뭐 컴퓨터가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일이 많이 이게 이제 전산화되고 해서 줄어들 것 같은데 10명이 그대로 직원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도리어 인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더 바쁘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벌었으면 되는데 이 100만 원 벌어야 안 되니까 회사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첨단 기법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바쁜 시대고 또 정보의 홍수예요. SNS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습니까? 아까 산 넘어오신 우리 님이시여 뭔 꽃이 뭐 산을 넘어와? 발이 달렸어? 날개가 달렸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변화에 적응.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AI가 막 다 이 시를 써주고 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왔는데 여기서 막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2장짜리 시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시간 동안 고민했다. 내 이 시 한 편 쓰느라고 내가 밤새 고민해가 이게 써온 거야. 그러면은 이 독자들도 읽을 때 밤새 고민해서 읽으라는 뜻이잖아요. 시집을 낼 때 우리가 여기 이제 시집 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손수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손수건을 이렇게 땀을 이렇게 그냥 이게 제가 쓴 손수건을 내가 이거 하나 손수건 드릴까요? 내 손수건을 내가 막 땀 흘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렇게 손수건을 드릴까요? 했을 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 거예요. 물론 뭐 유명한 뭐 이게 연예인이 뭐 쓰던 거는 뭐 카드도 달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 제가 막 땀을 막 닦았어. 이거 하세요. 싫어요. 맞아요. 싫어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코까지 풀어가지고 자 하세요.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땀 닦고 코 닦고 이런 것을 가지고 코 푸는 걸 가지고 많은 주고 이거 사가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한테 시집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우리 집에 시집이 한 1,000권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일주일에 뭐 몇 권씩 오는 걸 다 읽을 이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제가 끝까지 읽는 시집도 있고 한 편 읽는 시집도 있고 5편 읽는 시집도 있어요. 보면 처음에 딱 펼치면 답답합니다. 막 헤어진 이야기, 막 뭐 아픈 이야기, 친구 이렇게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떠나간 친구 얘기, 뭐 온갖 것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우울한 기분 넣은 거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게 우리 일상에 제가 땀 닦거니 손수건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제가 문학 특강을 갔을 때 거기에 중앙대에서 오셨던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방금 했던 이 손수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들어서 맞다. 나는 저런 어떤 이게 그런 어떤 손수건 같은 이런 것은 시를 이제 시집을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시도 막 이렇게 시집 발표가 옛날은 시집을 발간하면은 또 90년대 초 이럴 때 90년대 말 뭐 이럴 때는요 어려운 시 쓰는 모임도 있었어요. 예, 그 모더니즘 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그 시를 쉽게 이해하면 시로
이 시가 인정을 안 받아요. 이걸 그 주상아처럼 이걸 이거 긋기도 하고 이거 긋기도 하고 막 이래. 그래 이제 이 평론가가 막 평을 쓰는 거 보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시를 받아들였던 시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닐 수 있죠. 왜? 지금은 그냥 시집에 막 이렇게 줄거가면서 읽으면서 해석하던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라 얼른 지나가는 시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집뿐만 아니라 이 시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SNS를 통해서 또 뭐 다양한 어떤 이 콘텐츠를 통해서 시집을 이렇게 시화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온갖 통을 통해서 좋은 걸 이런데 시가 많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시조와 자유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 내에서도 서정시 뭐 모더니즘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디카시라는 이런 새로운 스타일도 또 나온 거예요. 또 삼행시, 사행시 이런 것도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스타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시인들도 거기 대응을 해 나가야지 독자들이 유치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뉴스도 변했어요. 옛날에 신문 딱 펼쳐놓고 끝에서 끝까지 저까지 보는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제목만 봐요. 그 제목을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끌을까 탁 들어가 보면 내용은 다른 거예요. 특히 뭐 연예인들 기사 뭐 이런 것들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잠깐 거기서 뭐 웃으면서 한 말도 그걸 다툰 것처럼 이렇게 딱 제목을 내야지 사람들이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보고 싶으면은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요 제목만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도 변화됐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 쓰기 공식 집해가지고 그때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화면 이제 카메라 켜놓고 PC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1시간짜리 설명하는 것을 이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조회를 했어요. 1시간짜리를. 그걸 이제 10년 지나고 난 지금은요 1시간짜리가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5분이 아니라 1분이 아니라 초로 가는 거예요. 초로 지금 이렇게 초로 가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15초에도 60초짜리 영상을 사람들이 봐요. 1시간짜리 안 봐요. 5분짜리 안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15초에서 60초에도 앞으로는요 5초에서 10초짜리 영상 안 만들면 사람들이 안 볼 거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게 기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또 AI가 이제 나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썼던 발표했던 시를 쭉 윤보영 시인의 시를 쭉 이렇게 발표했던 걸 분석을 해요. 윤보영이 시인의 시 세계를 좀 점검해봐 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윤보영 시인은 그림에 대한 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시를 쓰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AI 지금 나와요. 그 윤보영 시인의 SNS에 발표한 그 시를 제가 윤보영 시 이렇게 게시판에 검색을 하니까 한 15만 개 정도의 게시판이 나와요. 그럼 그 시를 다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윤보영 시인은 이런 시를 쓰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커피를 한잔 하다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입춘에 대한 시를 제가 보니까 한 10편 정도의 입춘에 대한 시를 매년 이렇게 매일 한 편씩 시를 올리는 이제 그게 채널이 있으니까 그 시를 보고 올해 입춘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입춘 그 전에는 입춘 이런 식으로 10년간의 입춘 시를 AI가 딱 분석해가지고 제가 올해 이제 입춘 그러면 올해 뭐 기상 예측 같은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올해는 윤보영 시인은 이런 입춘에 대한 시를 쓰겠다 싶어서 걔가 딱 해가지고 입춘시를 딱 써줄 거란 말이에요. 써준다고요. 윤보영 시인의 시 스타일로 한번 시를 써봐 하면은 윤보영 시인 시 스타일로 감성시를 써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나의 모든 그런 어떤 정보가 그 SNS에 들어가 있으니 AI가 그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내가 오늘 2025년 만약에 입춘이다. 그럼 내가 오늘 야 입춘에 대한 시 한번 써봐. 내가 독자들한테 보내야 돼. 그러면 걔가 나한테 맞는 맞춤식 시를 써서 딱 이렇게 걔가 올려주기도 하겠죠. 이 정도의 지금 앞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막 헤어지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뭐 애가 막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말썽이 지고 이런 얘기 막 써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읽어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짧아도 지금 영상마저도 지금 5천짜리 영상을 지금 만들겠다는 이런 시대에 온 거잖아요, 그죠? 짧은 시 몇 개를 한번 보면은요. 윤무일 시인의 짧은 시 이거는 한 5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시들이에요. 한 줄시예요, 한 줄시. 내 일상에 당신 생각이 들어차서 빈틈이 없습니다. 내용은 독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꽉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는구나.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발표한 시예요, 저게. 두 번째 이런 것도 했어요. 전봇대 끝에 걸린 달이 내 그리움이었다니.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전봇대 끝에 이제 달이 있는데 이제 아니 전봇대가 아니었죠.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산에 뜬 달이 너무 밝아. 그래서 이제 그리움일 때 이제 달하고 그리움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거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야. 집에 내려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집에 와서 내리는데 밖에 이제 전봇대 끝에 그 달이 그거 와 있는 거야. 아니 저 달이 내 그리움이었다니. 얼마든지 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울 때는 지갑을 털어도 그대 생각밖에 안 나온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당신 지갑마저도 당신 생각밖에 없어.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분다. 당신만 있으면 돼. 마지막 보세요. 서양 버드나무 가지처럼 그대 생각을 늘어뜨리면 그리움에 닿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시를 저도 한 5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이거는 독자들이 제 시를 가지고 뭘 만든다? 시화를 만들어 가지고 SNS에 이렇게 발표한 걸 제가 저장해 왔어요. 그림을 쭉 빼고 그대를 기다린다. 기린처럼. 기린 그림하고 너무 잘 맞죠. 제 그림이 기린처럼 이렇게 그림이 목이 긴 거야. 물론 이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이 나요. 노천명 시인의 화성.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디카시하고 감성시가 좀 다른 게 디카시는요. 디카시는 이게 그림 이게 있다면은 이게 목을 빼고 뭐 이런 것 없어야 돼요. 그냥 만약에 이 기린이 없다 해도 요 자체만 해도 시가 되잖아요. 왜? 그 안에 기린 그림은 스스로 상상이 되는데 디카시는 그림이 없으면 시가 안 살고 시가 없으면 그림이 안 살아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또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당신이 꽃이라서 이 봄이 더 향기롭습니다. 이 시를 발표했더니 이 봄이란 시예요. 그 밑에 어떤 분이 여기에 벚꽃을 딱 시화로 만들어서 SNS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왔죠. 저는 이 영상 이렇게 잘 못 만들거든요. 봄꽃. 당신 눈빛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요 시에서 더 짧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웃을 때마다 향기가 납니다. 봄꽃. 요것만 해도 돼요. 요것만 해도 되죠. 어느 봄날 꽃이처럼 내 가슴에 날아들어 그리움으로 싹튼 그대. 여러분들 이런 시 배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 마음대로 써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가 감성시의 본 고향이 될 수 있는 수훈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막 한 50명 정도 감성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성시 작가들 50분만 탄생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죠. 왜? 해외에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SNS라는 게 국경도 없고 뭐 거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원으로 찾아들 수 있죠. 진종이 그대 생각을 했으니 오늘 밤에 그대가 내 꿈을 꾸었으면 이해가 되죠? 어렵나요? 쉬워요. 쉬운 시예요. 오늘따라 커피 향이 더 진하다. 그대 생각에 견줘보고 싶은지. 이미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주변인이고 밑에는 이제 주인이에요. 그대. 얼마나 이 당신 생각이 깊고 이렇게 향기로웠으면 들고 있는 커피잔 속에 커피가 딱 나한테 한번 견줘보겠다 하겠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감기 걸렸다고요? 그거 봐요. 내 생각 더 나니까 감기가 왔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감기 왔잖아요. 근데 감기약 바로 가는데 늦은 밤에 감기가 왔어요. 약국은 문을 닫았을 시간 할 수 없이 그때 생각 더 하고 자야겠어요. 감기가 왔는데 9시에 이제 약국이 다 문 닫았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그때 생각 더 하고 자야 되겠어요. 이 말 한마디 넣으면 그게 감기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안 예쁜 꽃이 없다. 이런 시를 15,000편을 이게 발표를 했으니 사람들이 뭐 감성 시인 그런 윤보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요. 제가 2000년 초에 그러니까 99년까지 일반시 썼고 2000년부터 제가 감성시를 썼는데 제가 많이 썼던 게 그거였어요. 내 안에 당신, 내 안에 그대. 근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가슴에 누가 사람 또 들었어. 봐 보여줘. 그래서 줄기차기 전에 내 안에 당신, 내 안에 그대, 내 안에를 그렇게 썼어요. 지금 이렇게 검색해 보면 사람들이 다 내 안에 당신 엄청 많이 써요. 생각을 그냥 내 아니라고 생각했던 얘가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실눈을 뜨고 봐도 예쁩니다. 아 어디다가 저렇게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조름을 하나 세워놨어요. 12죠 어떻게 보면 12. 근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실눈을 뜨고 봐도 예쁩니다. 그냥 눈 감고 봐도 예쁘고 눈 뜨고 봐도 예쁘고 뭐 여기 뭐 바쁘게 붙어도 예쁘고 다 예쁘죠. 뭐 콩깍지 씨가 시이잖아요. 그죠? 꽃을 심는다는 게 그만 그대 생각을 심었다. 그러니 옳게 그냥 독자들이 보고 야 이거 어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 온 거예요. 독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감성시 공식을 배우고 우리가 떤 짧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감성시를 배워서 발표를 했어요. 시집에 발표하고 동인지 발표했는데 몇 개 제가 좀 짧은 감성시 제가 짧아도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행복한 고립이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너의 마음속에 끝이에요. 행복한 고립 너의 마음속에 행복하죠. 가장 아름다운 숨결 그대 숨결 뭐 이게 가장 슬픈 눈물은 사랑이 녹아내릴 때 착각 때로는 하나인 듯 때론 둘인 듯 하지만 늘 하나인 이거 착각이로 썼어요. 이거 이 감성시 공식 배워가지고 이렇게 써내더라는 거예요. 발표한 시예요. 눈 내린 아침 소리 없이 내린 눈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대. 낙화 같은 것도요. 한 줄 어떻게 보면은 두 줄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문장으로 봐서는 한 문장이에요.
너의 마음속으로. 이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밑에가 그리움이에요. 그러니 너의 마음속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시를 이런 시를 써서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제가 책임지고 키워드립니다. 참 좋다. 고수미라는 사람이 시인 이름이에요. 시인 이름. 고수미라는 사람은 작가 이름이에요.